네, 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여러분 3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연애 포기한 사람들, 결혼 포기한 사람들, 그 다음에 출산, 그렇죠. 근데 요즘 6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먹는 6포가 아니고 6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데 아까 그 3포에다가 취직을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대인관계 포기하고, 요즘 혼밥 쪽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마지막 6번째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가 6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요즘 문제가 심한데, 여러분 그 기성세대들이요,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막 눈이 막 비장하게 네 이러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영업자들 있죠. 자영업자들도 너무 요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세대들과 그 직장이나 기업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요즘 괜찮아 이런 분을 요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야 그러면 이 뭔가 우리가 도전을 안 한다는 얘기는 미래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이렇게 너도 나도 없이 포기하는 세대에서 포기를 하지 말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계기와 동력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강의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요. 아주 이 제목도 아주 따끈따끈하고 이 구미가 땡깁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되지 않아요? 기대되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람들은 원하는 게 다릅니다. 다른데 그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방법도 역시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돌아가셔서 자녀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 살다 보면 내가 좀 옛날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애들한테 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전 이 강의 한 짜느라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강의안이 하나 새로 나오려면 책을 수십 권 정도를 읽어야 돼요. 뭐 논문도 뒤지고. 그래서 제가 매년 연간 한 2편이나 3편 정도의 강의가 새로 나오는데, 이걸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첫 번째 찾은 게 뭐냐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돈. 또 명품백. 명품백은 돈으로 해결됩니다. 또 집. 뭐 이런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통상적으로 첫 번째가 돈을 얘기합니다. 너도 나도 다 돈을 얘기해요.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부자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막 금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경우 부자가 되는 첫 번째는 부자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부자 친구. 친구가 돈을 줘요? 로또 아니야. 그렇죠. 맞아. 부자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혹시 부자 배우자 만나신 거 아니에요? 자, 3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중에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부자 부모? 여러분 착각입니다. 어려운 게 부자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첫 번째야. 그 다음 쉬운 게 뭐예요? 부자 배우자? 여러분 이 보통 이거 아니면은 이게 이 부자들하고 결혼하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부자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부자가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만수라는 학생이 이제 어린애인데 초등학생이에요. 얘는 공부도 안 하고 뭐 꿈도 없고 애가 뭐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업 시간이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쭉 듣는데 얘는 이제 선생님이 기대도 안 했던 거예요. 원래 발표도 안 하니까. 근데 만수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꿈이 있습니다. 근데 좀 속상해 죽겠어요. 네,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뭐가 속상해?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세요?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부자가 되면 내가 당연히 부자가 되는데 요즘 이게 사실 굉장히 의지가 심합니다. 이거는 아마 안 되는 거지. 부자는 내가 되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거예요. 확률이 제일 높아.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국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여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1세대들 있잖아요. 우리의 그 아버지 세대라고 하시죠 지금. 이분들은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정말 먹지도 않고 뭐 입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재산을 만든 1세대가 되죠. 근데 2세대는 이분들의 자식들인데 이분들은 재산을 유지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요즘 여러분 강남에 있는 집들 보면 요즘 반포가 제일 핫하대는데 거기 옛날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한 2, 3억 이랬다는 거예요. 집 한 채가 아파트 30평짜리가 30억 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아버지로부터 부자니까 아버지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럴 때 그걸 잘 관리는 했어요. 근데 그게 10배로 뛰어버린 거야. 현상 유지를 하는 거죠. 이 3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 할아버지의 손자, 아버지의 아들 세대입니다. 얘들은 가산탕진기야. 근데 왜 3세대가 가산탕진을 하냐면 얘들은 부자 할아버지, 부자 아빠를 뒀기 때문에 얘들은 돈 버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얘들이 한 게 뭐만 했어? 쓰는 것만 한 거야. 쓰는 건 이거야. 그래서 얘들은 아무리 많이 물려줘봐야 탕진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부자가 3대가 못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 3세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재벌 그룹 2세 컨설팅을 하거든요. 컨설팅 할 때 그 회장님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회장님, 자녀분들 키우실 때 아주 얘들 세게 키우셔야 됩니다. 아주 혹독하게 키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 봐야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얘들 관리할 줄도 모르거든. 벌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부자들은 우리나라하고 약간 그 보는 관이 달라요. 미국 부자들은요, 미국의 전체적인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부자를 보면 면면이 그 맥을 형성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미국 부자들이 보는 관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면 이 사람들은 재산을 우리랑 보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 이 사람들의 첫째 재산은 뭐냐면 가문을 구성하는 인적 재산이야. 그 누구나 어떤 애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애냐, 그 인적 재산이에요. 두 번째 재산을 치는 건 얘들이 갖고 있는 공부한 거죠. 지적 재산이야. 얘들 공부하면 지적 재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세 번째 재산은 그 가문이 갖고 있는 인적 재산을 지적 재산을 활용해서 돈을 벌은 물적 재산을 얘들은 세 번째 재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우린 이 중에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 분류하는 게 뭐예요? 물적 재산이에요. 땅, 건물 이런 거를 우린 중시하는데 미국은 그걸 제일 밑에다 놓는 거야. 이게 우리와 미국의 근본적인 차이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한국을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걸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방법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적 재산을 중시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돼. 그러니까 건물이나 땅 이런 거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중시해서 걔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시키면서 얘들을 뭐를 늘리냐? 걔들이 갖고 있는 지적 재산을 확장시키는 거야.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정보들을 줘서.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개념을 그 가문 전체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빌딩이나 땅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중요하구나는 거를 가문들이 다 동의를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재벌들이 망하는 경우들을 보면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돈은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 관리하지 못하면 다 뺏기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 수조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물려줄 때 뺏기지 않는 걸 물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교육이야. 지식. 여러분 유산만 물려준다 교육을 안 시키고 얘는 편하게 먹고 살게 한다 못 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그 기간 동안에 공부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야. 지적인 확장을 시키는 거지. 그 여러분 지식은 남들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돈은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 교육시킬 때 돈을 물려주는 건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거예요. 걔한테 교육과 지식을 물려주면 이 친구는 언젠가 아버지처럼 노력만 하면 아버지처럼 그런 부를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관을 미국과는 약간 미국처럼 그러니까 한국관을 보지 말고 미국처럼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면 아버지 세대가 이룬 부를 아들과 손자까지도 남겨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차이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1960년도에 그 중에 1,500명을 골랐어요. 세계 최고의 똑똑한 친구 학생들을 골라가지고 얘들한테 뭘 연구했냐면 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직업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학생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한 학생이 많았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학생이 많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너무나 지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이 얘들이 엄청 똑똑하니까 지금 이 직업 중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게 뭘지를 얘들이 아는 거예요. 세계 최고로 똑똑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선택한 학생이 83%더래. 1,500명 중에 83%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해야지. 그래야 부자가 될 거 아니야? 17%만 그래도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래 이랬던 거야. 그래서 이 조사가 20년짜리 리서치였어요. 20년 후에 다 이제 추적한 거야. 1,500명을. 얘들이 어떻게 사나? 혹시 부자가 되는 애 없나? 1,500명을 다 서치해 봤더니 놀랍게도 1,500명 중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101명이 나왔다는 거야. 101명이 백만장자가 나왔는데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예측하겠죠? 이쪽과 이쪽 중에 어떤 쪽에 백만장자가 많았을까? 좋아하는 일?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한 약 1,200명 중에 백만장자가 100명 나왔잖아요. 101명. 그 중에 돈 많은 일을 선택한 친구는 1명밖에 없더래. 101명 중에 1명만 돈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하고 나머지 100명은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255명이 1,500명 중에 255명이 이제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백만장자가 1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 돈은요. 저는 돈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가족을 병원에 보낼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는 돈은 중요한 건 맞지만 돈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돈이라는 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 교육시킬 때 네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라는 팁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 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뭘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명예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돈이었잖아요. 예. 난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아주 숭고한 사람들이죠. 제가 영화 본 중에 이 명예에 관한 영화, 야, 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영화가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요게 그 스파르타 아시죠? 그렇죠. 스파르타 사람들, 이게 300명의 영웅을 이 영화로 만든 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옛날에 이거였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스파르타를 잡으려고. 근데 스파르타 100만 명이 들어왔을 때 300명이 막은 거야. 그 영화가 리얼한 게 아주 전 지금도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 가족과 내 조국과 나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고 죽겠다. 물론 그 영화의 끝은 300명은 다 이제 죽죠. 근데 그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뇌리 속에 있는 거는 야, 저 사람들은 명예롭게 죽었다. 그래서 우리 뇌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나 명예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난 권력이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권력. 권력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전부 나는 오로지 자유다. 왜?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게 만드는 게 자유거든. 이 장면이 제가 전에 산티아고 갔을 때 찍은 그 사진이었는데 다큐를 찍으러 갔어요. 30일 동안 800km를 걷다가 제가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진이었는데 자유라는 건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자유인데, 저한테 손 교수 당신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유 중에 뭘 선택하겠어? 그럼 저는 거침없이 자유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전 권력욕이 전 빵입니다. 제로야, 제로. 명예욕도 없고 저는 자유로운 삶.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 욕구라는 거는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이제 메슬로의 욕구 5단계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난 잘 사는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돼.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따지는 게 집 평수, 차 종류 이런 거 따져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누구나 나를 알아보길 원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아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 있죠. 남으로부터 존경받길 원하고, 그 마지막 단계가 자아를 실현하는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욕구는 늘 변한다는데 재미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짜 원하는 걸 찾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인생을 쫙 돌아보는 거면, 과거를 돌아봤더니 내가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야, 내가 그때 그 목표를 잡았던 게 과연 잘했던 일이냐 잘못했던 일이냐는 걸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지난 건 바꿀 수는 없죠. 근데 그때 돌아볼 때, 야, 그때 잘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야, 그걸 선택하길 잘했다는 걸 미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집에 가시다 복권을 사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1등이 돼가지고 50억이 된 거예요.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죠? 막 이렇게 너무 좋지. 50억. 그럼 50억이면 날아가는 거죠. 근데 50억을 복권을 받아서 그 막 날아가는 기분이 유지되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게 언제냐면 딱 3개월이라는 거예요. 그 3개월 지나면 50억이 나한테 주는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돈으로 더한 행복을 찾으려면 100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더블, 2배. 그 100억짜리가 또 맞았어, 복권이. 그럼 기분이 좋죠. 유지가 몇 달? 3개월. 이걸 쾌락의 쳇바퀴라는 이론인데, 이게 하버드 대학의 댄 길버트 교수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내가 찾는 건 좋은데, 그걸 찾았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게 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못 얻을 게 없습니다. 자, 원하는 걸 처음에 선택했어요. 두 번째, 그걸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 또 복권? 실천?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 원하는 걸 여러분 선택했잖아요.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그걸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돼. 안 그러면 그게 여러분한테 이제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영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통 영화들을 안 보시는구만. 보셨죠? 원래 이 영린의 뜻이 그 용의 비늘, 이게 물고기처럼 비늘이 쭉 있잖아요, 용이. 그러면 요 목 밑에 거꾸로 난 비늘이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걸 영린이라고 하는데, 그걸 건드린 자는 다 죽인다는 거야, 용이. 이때가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1년 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정확하게 1777년도 7월 28일 날 일이에요. 그 24시간 동안 정조를 죽이려는 정유역변을 영화로 만든 게 영린이라는 영화야. 하루 동안 역사적인 일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이 정조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야, 역사 잘 아시네. 뭐 드라마를 많이 보신 건 아니죠? 영조. 영조의 아들이 누구죠? 사도세자야. 영조는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장수했던 왕이었어요. 82세를 살았고요. 영조가 왕위에 있을 때가 52년 동안 있었어. 52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영조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굉장히 귀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효장세자였어요. 10살 때 얘가 죽습니다. 그로부터 대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사도세자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때 영조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2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조선의 왕 중에 평균 수명이 4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42에 애를 낳았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70대 중반에 애를 낳은 거야. 얼마나 예뻤겠어요. 내 왕위를 이을 적통이 나온 거야 이제. 얼마나 예뻤겠어. 근데 얘가 또 굉장히 잘생겼대. 자기랑 꼭 닮았다는 거야. 영조랑. 그래서 얘가 똑똑했고 공부도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얘한테 다 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점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관심 받다 보면 그래서 약간 엇나갑니다. 공부도 안 하고 무술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가다가 얘가 나중에는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병을 층해서 이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를 안 만났던 시기가 1년 동안 길었던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 안 보겠다. 너무 무섭다. 그럼 이제 내관들이 이렇게 옷을 입혀서 왕한테 갈 거 아니에요, 영조한테. 그때 가기 싫다고 칼로 내관을 죽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나옵니다, 다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영조는 사도세자를 어떻게 해요? 뒤주에 가둬서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 왕위를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의 아들이 이 정조 아니겠어요. 근데 정조는 조선의 법상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의 왕가의 법에 뭐가 있냐면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보면 사도세자는 역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조가 이 손자를 사도의 아들에서 빼서, 그러니까 그 등본을 바꾸는 거죠. 얘를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왕을 만듭니다. 근데 그때 이 노론 세력들이 그때 대세력들이었거든요. 실제는 영조를 왕으로 만든 것도 노론이었었고 사도를 죽게 만든 것도 노론이었어요. 근데 노론이 이 정조가 왕이 되는 걸 철저하게 막아. 근데 얘는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그 노론 세력들이 이제 얘가 왕이 됐으니까 그 왕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그 옛날에 그걸 경연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왕을 모시고 공부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도 이 역사의 기록들에 보면 영화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신하들이 왕을 아주 무시합니다. 대화할 때도 왕을 윽박질러요. 그거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다 정조가 참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영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 공자의 손자가 자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사가 쓴 책이 뭐냐면, 여러분 사서 아시죠? 사서의 제일 중요한, 제일 어려운 책이 마지막 읽는 책이 중용이라는 책이야. 중용. 그래서 이 정조가 중용 23장을 영화에서 대사로 얘기하는데 자기 그 내관한테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 얘기 막 진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강의라 또 영화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대신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기차 치고 사소한 거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으로 배어나오면 그게 곧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왜 우리 뭔가 열심히 하면 배어나고 막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게 되고, 밝은 것은 곧 남을 감동시키게 된다. 감동시키게 되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면 생육된다. 그래서 천하에 오로지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만이 나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2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조가.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정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야.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오로지 천하에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만이 나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는 노론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하가 정성스러우려면 누구한테 정성스러워야 돼? 임금한테. 근데 임금은 노론들이 볼 때는 언제든지 쟤는 바꿀 수 있어요. 정성스럽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신하들은 누구한테 정성스러워야 돼? 백성한테. 근데 이 노론들이 볼 때 그 당시 백성들은 이 손톱에 낀 때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쟤를 왕을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하는 소리가 왕과 백성한테 정성을 다하라고 하고, 또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그럽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래. 이게 뭔 얘기예요? 이 노론들이 볼 때는 사도를 죽게 만든 게 자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저 아들이 복수하는 거를 느낄 거 아니야. 저 나중에 복수하겠다. 그래서 이 노론들이 회의를 해, 모여가지고. 비밀 회의. 모반을 하는 겁니다. 모반.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정조를 죽이자. 합의를 해버려. 그래서 역할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조를 죽이려면 이제 이 왕이 병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병권을 쥐고 있던 최고 대장이 누구냐면 구선복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선복 장군은 그때 조선의 병권을 이 사람이 다 쥐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왕도 함부로 못했어요. 정조는 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기시 세력이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못했고, 그 할아버지 영조조차도 구선복을 함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선복이가 외곽에다 군대를 집결시켜서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 가서 정조를 죽인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죽이는 시간이 수천 명을 대기시키고 있었는데 그걸 정조가 알아요. 알아가지고 알 때가 그 시작되기 2시간 전에 아는 거야. 정조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니겠어요. 조금 있으면 2시간 있으면 들어와서 날 죽일 거야 이제. 근데 정조가 안 죽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 근데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정조는 그렇죠. 싸우라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병사, 원래 이 군권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랬죠. 군권은 왕한테 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한테 있지. 근데 대통령이 병사들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 계급에 따라서 장군들이 움직이는 게 병권이거든. 근데 그걸 구선복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놈이 그 병권을 이용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정조한테 병사가 없었어요. 기껏 있는 게 금이대 있잖아. 금이. 자기 경호부대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 비통한 마음이 느껴지더라니까. 그래서 이 정조가 결심을 해. 그 밤에. 그래서 구선복 장군을 찾아갑니다. 말을 타고. 자기 금이대 몇 명만 데리고 달리면서 그래. 금이대장, 일각도 지체하지 마라. 죽을 각오를 향해서 달려라. 내 미래가, 내 마지막 기회가 저기에 있다. 막 쫙 달려가요. 갔더니 그 구선복이라는 그 장군이 막 수천을 데리고 있는 건 이제 쳐들어오는 거지 이제. 거기를 쫙 들어가서 이제 구선복을 만납니다. 이 말 위에서. 구선복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이러 가야 되는데 이미 죽으러 왔잖아요. 지금 죽으러 온 거야. 깜짝 놀랐지. 그래서 구선복이가 자기 부하 장군한테 야 가서 막아라. 그러니까 부하 장군이 정조 앞에 딱 말 타고 갑니다. 길을 열어라. 안 여는 거야. 그래서 이 정조가 한 칼로 부하 장군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 조선 왕 중에 이 정조만큼 이 드라마틱한 인생이 없었어요. 얘는 나서부터 죽이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았거든. 그러니까 살려고 무술을 열심히 해. 공부도 엄청 했는데 이 양반이 무술도 잘했어요. 활 쏘고 칼 쏘는 거는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거든. 그래서 그 부하 장군을 칼로 쳐서 한 칼에 죽인 다음에 구선복 앞에 이제 말을 밀고 딱 1대1로 말 위에서 붙은 거야 이제. 1대1로 있는 마상에서. 구장군한테 그럽니다. 구장군, 그대를 살려주겠다. 웃기는 얘기죠. 야, 네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살려주기로 하면 누가 널 살려줘야 돼? 내가 널 살려줘야 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그럽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 왕대비전과의 밀통을, 이 모든 역모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 정조가 칼을 이게 탁 던지는 게 아니라
구장군한테 쫙 던졌는데 칼이 날아가서 구장군 말 앞에 땅에 팍 꽂힙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칼이 칵 떨잖아요. 근데 정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장군, 그 검에 묻은 피를 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냐? 이 검은 임금의 보검이다. 구장군, 그대는 이 검으로 지금 나를 뵐 텐가? 아니면 이 검으로 내 검이 될 텐가?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전 영화를 보는데 막 이 소름이 쫙 치는 거야. 소름 끼치죠? 쫙 끼치더라고. 이걸로 나를 죽이든지 내 검이 돼서 나를 지켜라 이 소리예요. 구장군은 어떤 선택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요. 그렇지, 이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장군은 검이 되기로 약속하고 그 역모는 끝납니다. 실패한 거야. 근데 저는 그 역사의 기록을 보고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구장군은 노론 세력에서 정리가 된 거야. 가서 죽이기로. 근데 정조가 와서 그 왜 정조를 안 죽였을까? 전 너무 궁금했어요. 구장군이 굉장히 숭악한 놈이었거든. 왜 안 죽였을까? 그래서 왜 검이 됐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선복 장군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만났다니, 꿈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꿈에 나오더라고, 구장군이.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구장군, 그때 정조를 죽이지 않고 그의 검이 된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구선복 장군이, 네, 송 교수님. 만약에 그때 정조가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살려주셔, 구장군, 그랬으면 저는 정조를 죽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인 사람이고, 여러분 사도가 뒤지에 갇혀서 죽을 때 그 구장군이란 놈이 거기다 술을 부면서 그 사도세자를 능멸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를 죽였고 지금은 그 아들인 정조를 죽이려고 모반을 한 나한테 와서 왕의 보검을 주면서 이 검으로 나를 베든지 아니면 네가 내 검이 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구나.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끝까지 설득하는 걸 보고 자기가 뭘 느꼈냐면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느꼈다는 거야.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정성이야. 저는 정성에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정성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 제가 그 검이 아니 될 수가 없었어. 만났다니까, 꿈속에도. 진짜 믿어주세요 좀. 그래서 이 정성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나를 죽이려는 자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정성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자조차도. 정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원하는 게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그걸 향해서 정성을 다해라. 그럼 언젠가는 그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정조 얘기. 여러분 정조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좀 무겁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 아까 원하는 걸 다 말씀하시잖아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걸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런 절실함이 있는지 묻고 싶은 거야. 정조처럼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목숨 건 절실함이 여러분한테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명예와 권력,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전해주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전해줘라.
너 진짜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니?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시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곧 이루어진다라고 중용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용 26장, 아까 23장이었잖아요. 전 이 중용 책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000독을 더했어요. 1000독. 1000번을 더 읽었어.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어떤 때는 한 페이지가 못 넘길 때가 있어. 왜? 뜻이 워낙 다양하고 어떤 때는 이걸 읽다가요, 제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깊은 뜻이 있을까?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26장에 보면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 계속 한다는 얘기지. 쉬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그게 곧 효과가 나타난다. 열심히 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효과가 나타나면 더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오래 하다 보면 그거는 넓고 두터워진다는 거야. 오래 하다 보면. 넓고 두터운 것은 높고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쫙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후한 거, 두텁고 넓은 거는, 여기서 이거는 박후라는 거는 이제 이 땅을 말합니다. 땅. 만물을 싣고, 땅은 만물을 싣잖아요. 그리고 높고 밝은 거는 만물을 덮는다. 이 고명은 하늘을 얘기해요. 하늘은 땅을 덮고 땅은 우리를 받치잖아. 그래서 유구한 것은 만물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성을 다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드러나지 않아도 나 좀 알아줘라 그러지 않아도 빛나게 되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변하게 되며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이걸 한마디로 지성무식이면 무위이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면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건 곧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가 됐든 간에 진짜로 원하는 게 있다면 뭐를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정성. 그러면 곧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성을 다하면. 여러분 우공이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별로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실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해지 나갔다 자기 마을에 들어오려면 산이 2개가 막혀 있대. 근데 그 2개의 산 둘레가 700리인데 700리를 요즘 하면 280k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구미나 대구쯤 되는 거야, 서울에서. 그 큰 산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한 번은 이제 가족 회의를 소집했답니다. 야, 다 모여라. 그래서 이 가족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산을 옮긴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산을 옮기려면 그 흙을 떠다가 어디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누군 흙을 이고 누군 치고. 근데 흙을 버리는 데가 중국말로 하면 그 바레만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게 서해바다예요. 우리 서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족들이 이고 치고 서해에다 버리고 다시 산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야. 근데 그걸 보고 이 우공의 친구가 하루 찾아왔어요. 우공. 그 지수라는 분이 있어. 지수. 이건 아닐세. 어떻게 산후 이 멍청한 짓은 하지 말게. 자네 말대로 나는 90이 넘었으니까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야. 근데 우린 이 산으로 옮기네. 왜? 자네 잘 보게. 나는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어. 얘들은 또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계속 낳고 있고 걔들은 또 손자를 낳고 있네. 우리 식구는 계속 늘어나지만 이 산은 절대로 지금보다 커지진 않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산신령이 들은 거야. 근데 산신령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 산이 없어지면 산신령의 근무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네 회장한테 보고합니다. 그 회장이 옥황상제야.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 미련한 노인이 나타나 산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 잘못하면 산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거 막아주십시오. 옥황상제가 그 말을 듣고 도가니탕에 빠진 거예요. 감동의 도가니탕에. 그래서 밤에 중국에 이제 과시 아들이라는 전설 속의 장사가 있어요. 걔를 내려보내가지고 산 하나는 삭동이라는 곳에 하나는 옥남이라는 곳에 옮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산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걸 우공이산이라 그래. 어리석은 노인이 결국엔 산을 옮긴다 이 소리야. 근데 저는 이거를 중국 옛날 고사에서만 들었었는데 제가 전에요 그 외신을 보다가 인도 뉴스였는데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이게 유사한 걸 봤는데 거기에 그 시골에 람차드라 다스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우공처럼 자기네 회사 갔다 집에 올 때는 차가 집에 못 오는 거예요. 산이 막혀 있어서 차를 산 건너편에 세워놓고 몇 킬로를 돌아서 차 타러 이제 퇴근하고 출근할 때도 몇 킬로 걸어서 자기 차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속상하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지방 정부한테. 여기 터널 좀 뚫어줘라. 그러니까 와서 조사하니까 이 터널 끝에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안 뚫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았어. 내가 뚫을게. 원래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굴 뚫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갔다 와서도 뚫고 뭐 토요일 날도 뚫고 일요일 날도 뚫고 근데 이게 뚫렸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를 요 폭이 이게 4.2m짜리거든. 차가 왔다 갔다 문제 없는데 이걸 뚫는데 얼마 걸리냐면 14년을 뚫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뚫었을 때 기자들이 다 몰려갔어요. 아니 그걸 왜 뚫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빵 터졌는데 주차하려고요. 여러분 같으면 주차하려고 14년 뚫었겠어? 이사 갔겠어? 이사 갔겠지?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터널 끝에 여러분이 원하는 돈이 있어. 100억이 있어. 여러분 뚫을 거야 안 뚫을 거야? 이 터널 끝에 여러분의 아이가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안 뚫으면 애가 위험한 거야. 뚫어 안 뚫어? 뚫어야지. 뚫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첫째, 지금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야. 정성을.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은 14년 만에 뚫었는데 우리는 15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뚫려요 안 뚫려요? 뚫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정성스럽게, 정성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그걸 당신한테 얻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정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럼 정성을 다해. 정조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보검을 주면서 이 검으로 나를 죽이든 내 검이 되든 하라는 거지. 제가 만약에 구선복 장군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꼭 전해주셔야 돼. 그래서 오로지 지극한 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움을 믿어야 돼. 저는 손금이 좀 특이해요. 이렇게 전 딱 두 자입니다. 두 개 딱 일자 손금이에요. 막금이라고 그러죠, 막금.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학교 같은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손금이 특이하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손 왜 그래요? 친구야, 너는 이미 인생이 결정됐단다. 넌 둘 중에 하나야. 뭔데요? 너는 성공 아니면 출세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는 성공 아니면 출세다.
근데 여러분 이 현대 과학 시대에서 손금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야. 누가 얘기했으니까? 어머니가 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얘기했거든. 그래서 저도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정조 정도는 안 됐는데 저도 우여곡절이 많았어. 근데 힘들 때마다 저는 늘 손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너는 둘 중에 하나라 했지. 너는 성공 아니면 출세다. 그러니까 믿고 저는 매사 닥칠 때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늘 정성을 다했어요. 다 하려고 노력했어. 늘.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저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크긴 해. 이렇게 크긴 한데 크긴 한데 머리가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저는 늘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5시간 자잖아요. 전 2시간 잡니다. 그 사람 2시간 자잖아. 전 안 자. 제가 또 잠 안 자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안 자. 계속 하는 거야. 정성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다 해라?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합니다.